또 휘발유 가격은 오르고 경유 가격은 하락하면서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가 40원대로 좁혀졌습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578원 60전으로 전주보다 3원 올랐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15원 하락한 리터당 1,632원 80전으로 집계됐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차이는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리터당 43원 38전으로 좁혀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2m 안팎으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오후부터 호남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경남권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5도입니다. 지금까지 성세정입니다. KBS. 주간 뉴스 브리핑.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 규모 7.8의 강진이 강타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누적 사망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어요. 미국의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길 확률이 무려 24%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기적 같은 구조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태어난 지 10일 된 신생아와 아이의 엄마가 지진 발생 90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고요. 시리아에서는 6살 소년이 나흘 만에 부서진 잔해 밑에서 생만하기도 했습니다. 부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계속 기적이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출발하죠.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립니다. 정찬호 캐스터. 네, 지금 이 무렵이 오늘 지방 방향 최대 혼잡 시간대입니다. 날이 좀 풀리면서 지난 4주 대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들도 덩달아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지금 가장 답답한 노선은 영동선입니다. 강릉 쪽으로 총 40km 구간 정체인 가운데 경기권에선 마성터널부터 용인지나 양지터널까지 답답하고 강원권 진입해선 원주 분기점부터 새말까지 무려 15km 구간 한 번에 막히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선도 원주 쪽으로 동곤지암에서 짧지만 속도는 떨어지고 있고요. 서울 양양선도 양양 쪽으로 남양주 요금소부터 화도까지 가장 어렵게 통과한 후 강원권에선 춘천 분기점과 홍천을 중심으로 각각 주춤합니다.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는 길 상황, 경부선 부산 쪽으로는 경기권인 오산과 남사 사이로 어려운데요. 무엇보다 역시 충청권인 천안부터 천안 휴게소까지가 가장 고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서해안선 타고 목포 쪽으로 가신다면 아직까진 비교적 무난한 편입니다. 8탄부터 화성 휴게소, 다시 한번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 각각 5km 수준으로 불편합니다. 한편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들이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면서 차차 갤 것으로 보이지만 시야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안개등과 비상등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정찬호였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도 검찰에 출석을 했죠.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이 대표는 포토라인에 서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서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에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져간다라고 하면서 현 정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성남FC 의혹 조사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그렇죠. 여러 의원들이 함께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혼자 출석을 했습니다. 이 대표 스스로도 이번에는 혼자 가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부를 하기도 했었죠.
검찰은 이번 조사를 위해서 A4 용지 200쪽이 넘는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는 저번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 제출한 서면 진술서로 가름한다라고 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예. 어제 오후 10시 30분쯤 조사가 끝났는데요. 이 대표는 검찰이 왜 날 다시 불렀는지 모르겠다. 검찰이 새로 제시한 정보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하겠다는 입장이죠? 예, 다음 주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고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그리고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이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법원에서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정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체포될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체포 여부와 상관없이 기소가 되면 어쨌든 재판은 진행은 되는 거죠. 이 대표가 크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아직까지는 이 대표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증거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입을 아직까지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재판부에서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불리한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 능력도 일부만 인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제시하거나 검찰이 공격하는 이 칼날이 무딘 상황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도 이번 주에 있었죠. 예.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받은 건데 이게 무죄가 됐죠? 예.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 이게 이유로 그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는 2015년부터 6년간 화천대유에서 일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퇴직을 하면서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이었는데 이 돈이 사실상 김만배 일당이 곽 전 의원에게 준 뇌물이라는 의혹이 CBS 보도로 처음 제기가 됐었고 그래서 수사가 시작됐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법원은 50억 원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다라고 하면서도 50억 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다거나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의혹도 모두 인정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5천만 원만 불법 정치 자금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판결을 두고 이건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이 계속 이어졌죠. 예, 이번 주에 좀 시끄러웠는데요. 국민의 시각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어떤 직장인도 받기 어려운 50억 원을 받고서도 법원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법원이 부모 찬스를 눈 감아줬다. 그리고 역시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 이런 조롱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이번 주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야간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김용균 씨 사건과 관련해서 그 판결도 나왔거든요. 뭐였냐면 당시 원청회사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있었는데 이게 2심이었는데 1심과 마찬가지로 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는 50억 원을 산재 위로금 성격으로 받았었거든요. 성과급이나 뭐 그런 성격도 있었지만 예. 산재 위로금 성격으로 받았는데 누구는 산재가 있을 것 같지 않은 곳에서 일해도 산재 위로금 50억 원을 받고 또 누구는 산재로 사망을 했는데도 원청 사업주가 무죄를 받았으니 한국의 사법 정의가 제대로 서 있냐 이런 비판이 나온 겁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곽병채 씨한테 준 50억 원이 적법한 산재 위로금이라는 어제 사법부가 오늘 청년 김용균 씨의 죽음에는 원청 사업주가 무죄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건 검찰이 수사를 좀 미진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죠. 예, 법원이 5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은 데 대해서 사법부의 소극적 판단이 있었다라는 비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애초 문제의 시작은 검찰의 기소였
기소부터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검찰이 곽 전 의원이 받은 50억 원과 곽 전 의원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한 채 기소를 했었습니다. 곽 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대장동 사건에 그 특혜를 줬는지,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금융지주 측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이것을 규명을 하고 검찰이 기소를 했어야 하는데 예. 이것이 공소장에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소 때부터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하고 그냥 대충 기소만 한 거다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법원도 50억 원이라는 이 돈에 대해서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판시를 하면서도 돈의 대가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데 증거가 명확하게 공소장에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유죄를 내리지 못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검찰이 검사 선배인 곽 전 의원을 봐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또 어제 이재명 대표도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원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을 하겠냐.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 주에 또 정치인 관련 선고가 있었죠. 예. 윤미향 의원 1심 재판 결과 전해주시죠. 예, 벌금 1,500만 원만 선고가 됐습니다. 원래 그 기소 때는 윤미향 의원에게 제기된 혐의는 전체 8개였습니다. 거짓 서류를 꾸며서 정부로부터 4억 원 가까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 그리고 정대협 자금 1억 원 가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이렇게 전체적으로 8개였는데 재판부는 이 중에서 1,700만 원가량의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고의성이 없다면서 모두 무죄로 선고를 했고요. 예. 우선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험에서는 일단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국회의원 임기도 다 지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서 입으셨을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이번 선고 형량은 깃털만큼이나 가볍다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그리고 곽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그리고 윤 의원에 대한 가벼운 판결이 연이어 나오면서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선고가 이어져서 안타깝다, 이런 법조계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죠. 예. 이게 처음 있는 일이죠. 예,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 가결은 75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 재석 293명 중에서 찬성 179명 가결로 이 9명 찬성으로 가결이 됐는데 예. 의석수 176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몰표를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직무는 정지가 됐고요. 그렇죠. 이번에 야3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이유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전후에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헌법과 재난안전법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 이런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가결이 됐는데 대통령실은 탄핵안 가결 직후에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의회주의를 포기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죠?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가 이미 됐거든요. 그러면서 헌재는 탄핵 심판 절차에 공식적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정 공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결정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헌재가 심판을 할 건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기각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선 현재로서는 많고요. 그렇죠. 헌재가 언제 결정을 내릴지가 또 관건인데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헌재가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혹시 내리게 되면 정치적 파장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정부 여당도 명확한 탄핵 사유가 없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야3당이 탄핵안을 제출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기각이 된다 그러면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서 정치적 공세를 한 것밖에
아닌 것이 되어서 총선을 앞두고 역풍이 불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뒤에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경우도 있었죠.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번 주에 그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죠? 예, 당대표 선거에서는 김기현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 천하람 당협위원장, 황교안 전 대표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경태, 윤상현 의원은 탈락을 했고요. 예.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결과는 천하람 위원장의 컷오프 통과입니다. 천 위원장은 친 이준석계로 분류가 되죠. 그리고 뒤늦게 경쟁에 뛰어들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활동을 오래 하고 5선인 조경태 그리고 4선인 윤상현 의원을 제치고 통과를 했습니다. 네. 이런 결과에 대해서 당원 분포와 그 당원 분포의 변화와 무관치 않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시절에 20, 30대 당원 비율이 갑자기 높아졌죠. 이준석 대표가 당원을 많이 모집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원래 국민의힘은 영남권 당원 비율이 높은데 수도권 당원 비율도 그때 많이 높아졌습니다. 올라갔죠? 예, 이런 당원 변화가 천하람 위원장의 컷오프 통과를 만들어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이런 당원의 변화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본 경선에서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합 집산이 생길 경우에 전당대회 구도가 출렁일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특히 천하람 위원장이 친윤, 윤석열 그 윤핵관들 견제 차원에서 안철수 의원과 연대할 경우에 김기현 의원을 많이 분리해주는 상황이 됩니다. 네. 이런 변화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컷오프 결과도 의미가 좀 있죠? 예, 이준석계의 부활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대표 선거에서는 천하람 위원장이 이준석계로서 통과가 됐죠.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용태, 허은하 최고위원 후보 그리고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 등이 친 이준석계로 분류가 되는데 모두 컷오프를 통과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계 중에 컷오프에서 탈락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렇죠. 반면 친윤계에서는 꽤 많이 탈락을 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박성중, 이만희, 이용 후보가 나란히 다 탈락을 했고요. 친윤계가 표가 나뉜 효과도 있긴 한데 최근 윤심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친윤계의 집단 행동에 거부감이 생긴 당원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대표 본경선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반면 컷오프 결과에 위기감을 느낀 친윤계가 표 결집에 나선다면 또다시 구도가 다시 출렁일 수 있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친 이준석계를 차단하기 위해서 친윤계가 뭉치거나 그리고 친윤계 후보 간의 교통정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합시다.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27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과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날씨와 도로 상황 전해드립니다. 먼저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주말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로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으로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국내에 발생 미세먼지가 좀 쌓여 있고요. 국외 미세먼지도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농도가 높습니다. 오늘 특히 인천, 경기 남부, 세종, 충북, 대구로 나쁨 예보고요. 그 밖은 보통인데 서울이나 경기 북부, 일부 서쪽 중심으로 밤에는 일시적으로 다시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중서부 지역 대부분 먼지 농도가 좋지 않겠습니다. 하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오늘 낮 기온도 평년을 웃돌겠습니다. 서울 7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3도 분포고요. 내일은 서울이 9도, 모레 월요일은 10도 등으로 차츰 더 아침 기온,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쭉쭉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으로 인한 불편함 없이 평년을 웃돌겠고요. 다만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제주에는 곳에 따라 빗방울이나 눈날림이 있겠고 내일은 오후부터 전라권과 제주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경남권으로 확대되겠고요. 또 강원 영동을 포함한 일부 동해안도 내일 늦은 밤부터 비나 눈이 내려 모레 월요일은 동해안 일부 남부와 제주에 비나 눈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2도까지 올랐습니다. KBS 날씨 정보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씨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이번 주말 고속도로는 평소보다 다소 혼잡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찍부터 나들이 차량들로 정체가 길어졌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 경기권에서는 남양주부터 화도까지 밀리고요. 강원권에서는 춘천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주변으로 정체입니다. 이후로 홍천휴게소부터 짧게 주춤하고요.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특히 강원권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주부터 새마을까지 14km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리고 계속해서 오산부터 남사까지 정체입니다. 이후로 충청권 정체가 더 늘었습니다. 천안 일대에서 13km 꽉 막히고요. 사고까지 나면서 혼잡이 심합니다. 조심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의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검찰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3번이나 검찰에 직접 나오도록 소환을 했죠. 민주당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하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고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자, 오늘 관련해서 민주당의 검찰 독재 정치 탄압 특위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네. 어제 세 번째로 이 대표 검찰에 나갔는데 어제는 주로 어떤 걸 물었답니까, 검찰이? 뭐 새로운 증거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 지난번 대장동 위례건 2건에 대해서 나머지 수사를 못했다고 이제 추가 소환을 한 건데요. 뭐 크게 저희들이 예상한 뭐 범위를 넘지 않고 새로운 증거가 제시가 없었다고 그렇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이제 주장이나 입장은 이런 거죠.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사업자 측한테 막대한 이익을 주면서 그 대가로 일정 정도 돈을 받기로 했다. 뭐 이렇게 검찰은 지금 주장하는 거 맞죠? 네, 약속 428억이라는 약속, 걔네 지분 이런 녹취록상의 내용을 기초적으로 기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전혀 그건 사실 무근이다. 물론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가가 높이 상승함으로써 얻을 이익들을 당시에 결정을 할 당시, 사업자 결정할 당시에 그렇게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배임도 성립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많은 국민들 가운데서는 그 당시 이제 성남개발공사에서 일하던 유동규까지는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도 그 사람이 사업자들하고 뭔가 유착해서 돈을 받기로 한 것 같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검찰 수사는 정권이 바뀌기 전 수사와 후 수사로 나누는데 정권이 바뀌기 전 수사를 기초로 놓고 보면 그 소위 천화동인 1호는 녹취록 내용이 나오듯이 유동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유동규까지는 우리가 사람을 잘못 썼다 이건데. 네네. 근데 이 대표가 뭐 본인 스스로도 최측근이라고 인정한 김용, 정진상 이 사람들이 유동규, 김만배 등과 자주 어울리게 다닌 거는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당연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책임자였으니까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게 자주 어울려 다니다 보면 김용, 정진상과는 돈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요? 예, 그게 이제 소위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걔네 지분이 49%의 반이야. 428억의 약정의 근거야. 뭐 이렇게 나오는 그 보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곽상도 전 의원 판결에서 그러한 정영학의 녹취록의 증거 능력은 거의 인정을 했으나 소위 신빙성은 부정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 정진상, 김용의 구속 근거가 됐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분 얘기들, 또 428억의 약정들 이런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왜냐하면 정영학의 진술조차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조차도 신빙성이 상당 부분 부정이 됐고 남욱은 여러 차례 일관성이 결여되는 진술이 바뀌면서 역시 재판부가 신빙성을 부정했고요. 김만배에 대해서는 참 재밌는데요.
전체적으로 녹취록에 등장하는 내용, 예를 들어서 뭐 곽상도 의원에게 50억을 줬다는 것이 병채, 그 아들로부터 들은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원 진술자는 병채, 이제 곽병채라는 사람인데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예. 예. 그 원 진술자가 부정하니까 그거는 전문 증거, 들은 얘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50억을 받아서 아버지가 무죄를 받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나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굉장히 이 증거 법칙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 그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 뭐 김용, 정진상 뭐 등등이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말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 앞으로의 향후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예. 이재명 대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부분 역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와주기 위한 그러한 유동기 등등의 그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들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신빙성이 떨어져가지고 진술이 또 바뀌고. 그렇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용, 정진상 두 사람에 대한 것도 그 두 사람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재판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김용, 정진상은 왜 구속됐을까요? 구속영장 심사라는 게 그냥 아무래도 증거인멸 도주 우려에 초점을 맞추고 물론 범죄의 소명은 기본이지만요. 당시에 영장 심사라는 거는 바로 뭐 한나절 아니면 하루 정도의 소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도 녹취록의 신빙성을 좀 평가를 한 듯 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여러 차례 걸쳐 박 의원이 어제 있었던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선고 결과 그 판결문 내용을 인용하셨는데, 네네. 우선 어제 그 대부분 무죄 판결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적으로 재판부의 소관사항이긴 하나, 우리 법원이 대법원까지를 포함해서 소위 이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소위 간접 증거, 정황 증거에 의한 논리칙과 경험칙을 동원해서 유죄를 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안은 자칫하면 수사팀이 정권이 바뀌고 수사팀이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저희들은 그걸 탄압으로 보고 있거든요. 조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도 구록도 다 놓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 수사팀 정권이 바뀌기 전에 했던 수사팀은 유동규, 남욱, 김만배, 정진상 빼고요. 정영학 이런 사람들을 주범으로 봤는데 지금은 주범을 거꾸로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 또는 이재명 대표 이렇게 시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녹취록이 흔들리면서 개도 구록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이고 다만 50억이라는 액수에 워낙 큰 액수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이 있고 그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으로 볼 때 과연 아들이 독립생계를 이룬다고 그래서 무죄를 할 수 있는 그 국민적 논거가 되느냐라는 그 점에서 굉장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각종의 그 녹취록 등등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박 의원께서 이제 존중하시죠. 그렇죠? 뭐 재판부의 판단이니까 그러나 1차 판단이죠. 앞으로 항소심도 있고 상고심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이 뭐 컨소시엄 구성이나 또 뭐 하나은행 측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하나도 제대로 그 증거 확보도 못하고 그걸 기소 사실에 넣지도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검찰 선배를 봐준 거 아니냐라는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녹취록의 뭐 증거 능력은 대부분 인정을 하면서도 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신빙성을 인정하고 예를 들어서 김만배가 난 그것은 그 공통비를 좀 포장하는 과정에서 허언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받아들인 셈이거든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대목에서 재판부의 취사 선택이 눈에 보이는데 특히 이 녹취록의 대가 관계 즉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빠지는 것에 대한 곽상도 전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녹취록상에는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대목은
녹취록의 다른 부분의 신빙성을 부정하면서도 이 부분은 또 녹취록에 근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되묻는 방식으로 대가성 입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앞으로 2심에서도 또 뭐 녹취록이 어떤 부분은 받아들여지고 어떤 부분은 안 받아들여지고 이건 이제 재판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이 2심뿐만 아니라 이 당의 재판부가 지금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 등에 대한 재판, 혹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경우, 기소가 거의 예정돼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담당 재판부거든요. 그러니까 항소심 가기도 전에도 이 과연 녹취록과 그 이후에 정권 바뀌기 전에 검찰 진술, 정권 바뀌고 난 후에 검찰 진술, 또 법정에서의 진술, 법정에서 또 석방되기 이전의 진술, 이후의 진술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개도 구록도 다 일릴 수 있는. 알겠습니다. 검찰 입장에서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이제 또 부를까요? 지금 쌍방울 건 있고요. 또 백현동 건 있고요. 또 있습니다. 법인카드 뭐 있죠. 아니 감사원이 지금 마치 검찰 이중대처럼 하는 첫 번째 지금 특정사안 감사에서 지금 감사 계획을 경기도에 지역 화폐하고 또 대북 사업을 또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감사 결과 나오면 또 그 수사해야 되는 이게. 그래서 저는 과연 누가 검찰에게 이러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특정한 탄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또 계속 더 부르겠군요, 검찰은. 지금 수사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예측이 되죠. 김성태 쌍방울 그 방북 300만 불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정화연 선생님,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있고 이재명 대표가 있고 뭐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있고 쌍방울 있고 이 3자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자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최순실처럼 그때 경제 공동체는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북한이 무슨 공동체예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대한 핸들링할 권한과 그런 힘이 있지 않아요. 본인도 남북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뭔가 좀 잘 보이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어떤 처분 권한, 핸들링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고, 두 번째 쌍방울이 그렇게 뭐 800만 불 했는데 구체적인 실현 이익이 없습니다. 미래의 기대 가치일 뿐이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범죄 성립 여지가 뭐 이재명 대표를 기준으로 하고서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김성태의 공소장에도 이재명 대표 부분이 쏙 빠진 거 아니겠어요? 역시 그 판사 출신 의원답게 지금 이제 꼭 법정에서 말씀하시듯이 오늘은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정화연 선생님 때문에 지금 어제부터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상식적 차원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어떤 앞으로의 대권 도전 등등을 고려할 때 북한에 한번 가보고 싶어 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재명 대표로부터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 그랬다면 또 북한이 그동안에 해온 행태를 보면 누구든 자기네 올라면은 지금 검찰의 표현에 드러나듯이 무슨 차량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북한이 요구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처분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렇다는 어떤 북한의 어떤 입장, 북한을 누구를 소환해서 조사하죠? 그거 못하죠, 그거는. 못하죠. 그러니까 그건 다 추정에 불과하죠. 추정이 지금 됩니다. 곽상도 전 의원 판결을 보면 아주 정밀한 증거법칙을 적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재명 지사는 북한에 가고 싶었을 것이고 북한은 돈을 요구했을 것이고 쌍방울은 앞으로 대북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을 것이고 그러니 방북 비용 정도는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건 다 추정일 뿐이다. 추정은 법적인 용어고요, 사실은. 그건 추리극이나 나오는 추리죠. 그래요? 하나도 이재명 대표가 가고 싶다는 것도 확정된 사실은 아니죠. 하나도 증거로 입증할 수 없다 이 말씀이로군요. 그렇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더더군다나 부인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소환은 이어지겠습니다만 일단 성남FC하고 대장동 미래신도시 건만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저는 이건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따지지 않고 바로 법원에 의한 영장 심사를 가더라도 영장이 기각될 사안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나 검찰 이 사람들은 딱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특수통 수사이기 때문에 전 영장 청구를 다 모아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것까지 더 수사한 후에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아마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아마 어제 곽상도 의원 판결이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대검은 물론이고 수사팀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대장동 수사팀을 공판에 투입하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깨진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뭐 다음 주에 바로 청구할지 아니면 뭐 쌍방울권 등등 더한 후에 청구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군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상당히 동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구할 가능성도 없다고 알겠고요. 저는 보긴 봅니다. 자, 좀 다른 얘기로 지난 목요일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고 그 선고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반응은 이건 김건희 여사가 무관하다는 게 다 인정됐다라는 식의 반응을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을 보이던데 그 선고 결과와 대통령실의 반응에 대한 평가는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 법원이 2010년 10월 21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까지 무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다 포괄일제로 해서 다 유죄를 때렸습니다. 권오수부터 주가조작 선수 김기현 다 이름 나온 사람들이니까요. 이종호 이사는 다 때렸고요. 다만 양형 즉 형을 주는 것은 진짜 완전히 너무 물양형이죠. 물양형 봐주기 전 재판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나 포괄일지를 인정하고 권오수가 유죄가 나오고 나머지 주가조작 선수들이 유죄가 나온 거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 소위 그 공소장상에 도땡땡으로 나오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다라고 하는 여러 일부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까 법원이 포괄일제 유죄로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의 기간에도 그 여러 계좌에서 그 거래 내역이 많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법원은 실패한 주가 조작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소위 물양형을 했는데 현재까지 보도된 거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만 8억에서 10억의 소위 실현 이익을 얻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있고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판단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실패한 주가 조작이지만 김건희 여사는 그 중간에 이득을 챙겼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 보도가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저는 신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도 실패한 주가 조작이다라는 부분도 전 사실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2차 주가 조작 소위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2차 주가 조작과 3차 주가 조작 기간이 있는데 2차 주가 조작 기간은 아주 주가 부양에 성공해가지고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올렸는데 주범인 권오수는 자기가 사주기 때문에 그 보유한 주식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회사를 경영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3차 주가 조작 기간 중에는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져서 그걸 방어하는 데 급급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권오수를 놓고 보면 약간의 이익을 얻은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3차 주가 조작 기간 동안에 여러 이슈들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떨어진 거지. 알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오래전부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인가요? 법사위 트랙이라는 게 김도 법사위원장이 있고 또 조정원 의원이 현재 이것을 이제 찬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코스고요. 그리고 국회 본회의 트랙에서 국회의장께서 국민 여론 그리고 민주당과 다른 야당 특히 정의당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까지를 정말 국민적 여론에 바탕해서 추진한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나 특검은 저는 국민의힘에서 받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민 여론이 워낙 비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거는 관철시켜내겠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네요. 반드시입니다. 그러면 대장동 특검도 같이 합니까? 그건 안 합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특검을 종전에 꽤 오래전부터 얘기를 간헐적으로 해왔습니다. 해왔고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내일 모레 또 회의를 열어봐야 되겠는데요.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전략적인 그러한 진단도 있지만 같이 적어도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특검 그거는 아마도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지금 제기되는 의혹, 부산저축은행 등도 예. 포함되는 그런 특검은 지금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이 아직 확정됐거나 네. 뭐 결정이 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김건희 여사 특검은 반드시 추진이고 대장동 특검은 검토 중이다 이거네요. 뭐 약간 긍정 검토라고 할 수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박범계 의원 뭐 소상하게 대장동 관련 얘기도 나누고 쌍방울 관련 얘기도 나눴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국민 상식선에서는 아니 최측근들이 구속되고 뭐 이러는 거 봐서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 때문인지 민주당 지지도가 뭐 국민의힘보다 한참 뒤쳐져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그 한참 뒤처지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 조사 방식 아시잖아요. 그 직접 조사 예. 방식이 있고, 예. 그다음에 ARS 조사 방식이 있고, ARS 조사들은 거의 다 민주당이 많이 앞서고 있고요. 직접 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는 경우도 있고, 뭐 비슷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양자를 다 종합을 해보면 민주당이 예.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세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요한 기관들의 조사는 일관되게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는 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주요한 조사기관의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예. 뭐, 갤럽은 그렇지만 그 리얼미터도 한번 좀 봐주시고요. 예. 또, 다른, 예. 리서치 뷰라든지, 또는 뭐 여러 조사기관들 한번 좀 같이 그래요? 보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자체 또 조사기 내용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럼 민주당이 지금 당 지지도에서 밀리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시는군요. 정권 초기 10개월도 아직 안 된 상황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견고하게 저는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각에서 거론되는 총선에서 이기려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더라도 대표 자리에서 좀 비켜서고 플랜 B를 하는 것이 민주당이 유리할 거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이고, 전혀 고려해야 할 일고의 가치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요? 뭐, 예, 더 재판을 하면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거고요. 예. 현재로서는 소위 뭐 결정적인 스모킹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예. 저로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현재로서는 생각합니다. 예. 지난주에 그 국민 보고대회 형식의 장외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건 앞으로 계속 추진하나요? 이제 그만하나요? 계속 추진한다, 그만한다, 어느 쪽도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 국민보고대회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탄압받고 독재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께 보고하고 예. 국민들의 여론에 호소하는 그러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예. 뭐 경우에 따라서 이 탄압의 강도와 지속성에 달려 있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상황 변화에 맞춰서 그렇군요. 네. 저 법무장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꽤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저는 뭐 이렇게 그분이 마치 목표를 갖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그렇죠. 뭐 저는 그렇게 뭐 시끄럽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되고 10개월 지났는데 한마디 하신다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예. 정당, 국민의힘, 남의당 얘기지만 국민의힘에 대한 소위 자유경선, 당대표 뽑는 그 자유경선의 관여의 정도는 심각한 저는 실정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고 내년 총선에 공천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법,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예, 이것은 일종의 야당에 대한 엄청난 탄압과 함께 자당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고 마치 유사 파시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가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유사 파시즘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자세한 응답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특위 상임위원장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칩니다. 하현우가 부르는 돌덩이 잠깐 들으시고요. 1시 2부에 다시 오죠.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쥐 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가짜는 말 누굴 위한 삶인가 뜨겁게 쥐
던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 야야 끄떡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뿐이야 난 말야 야야 똑똑히 봐 깎일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감당할 수 없게 벅찬 이 세상 유독 내게만 더 모진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돌아섰고 비웃었고 아픔이 곧 나였지 시들고 저무는 그런 세상이 취해 날 가두려 하지만 들려도 괜찮아 이 삶은 내가 사니까